이번 작품은 은희경 작가의 단편소설 날씨와 생활입니다. 1분 작품 감상 가이드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유년 시절의 끝자락, 그 환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서늘한 임계점을 탁월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작가 특유의 냉철하면서도 일상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시선이 돋보이는 이 글은 경제적 몰락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한 몽상가 소녀가 맞닥뜨리는 내면의 붕괴를 다룹니다. 이 작품을 만나기 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향해 품었던 막연한 기대감과 나만이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귀여운 착각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감상 포인트는 주인공 소녀가 빚쟁이라는 진짜 어른의 세계와 강제로 대면하면서 겪는 심리적 저항과 무력감,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의 날씨와 소녀의 캄캄한 내면이 빚어내는 잔인한 대조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세상의 폭력성 앞에서 부서져 내리는 환상이 과연 절망의 끝일지 아니면 진짜 어른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픈 통과 의례일지 질문을 던지며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은희경 단편소설 제목 날씨와 생활입니다. 소녀 B의 몽상. 소녀 B는 자신이 언젠가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인가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지금 이대로가 전부라면 자신의 인생은 너무 시시했다. 소공자처럼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아닐까 하는 비는 곧잘 몽상에 잠기곤 했다. 우연히 마당 구석에 파묻혀 있던 수백 년 전 선조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또는 무전여행 중인 초라한 소년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신분을 숨긴 대통령의 아들일 수도 있다. 자신의 화려한 배경에 염증이 나서 진정한 친구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길을 묻는 사람이 소년이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그 사람은 영화 감독일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감추고 있는 소녀 배우를 찾는 중일 테고 말이다. 비의 심심한 하굣길에 몽상은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인가 비의 발길은 세계적인 한국인 소프라노의 공연 포스터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비가 사는 소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가수가 잃어버린 친딸을 찾기 위해 굳이 지방 공연을 자청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는 친엄마의 순회 공연을 따라 세계를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줄 그런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비는 낯선 사람에게 특히 친절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무슨 큰 사건의 전조인 양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가지런히 벗어놓았던 신발이 뒤집혀 있다든지 자신의 눈앞에서 네온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길을 걷다 갑자기 성당의 종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건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비는 그때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곤 했다.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가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듯 뒤를 흘끔거리며 걷는 일이 많았다. 담벼락의 낙서 역시 비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였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아무렇게나 휘갈겨진 낙서일 뿐이지만 사실은 비에게만 보내지는 외계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의 몽상은 4차원의 세계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다. 이전까지는 사람이란 길을 갈 때 특히 갈림길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비는 이제부터 시작될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눈을 질끈 감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비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선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심코 넘었다가는 곧바로 블랙홀로 빨려들어 어딘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경계선 말이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모두 그 경계선을 넘어 다른 차원으로 간 것이 분명했다. 비의 주변만 보더라도 몇 년째 소식을 알 수 없는 이웃 아저씨가 있었다. 언제, 어디에서 그 경계선과 마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설령 마주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니 비가 생각할 때 인생은 참으로 위험하면서도 드라마틱한 것이었다. 물론 자신은 그 사람들과는 달랐다. 학교 뒷산에서 야외 학습이 있던 날이었다. 비는 혼자 도시락 먹을 장소를 찾다가 작은 오솔길 위에서 발을 멈췄다.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계절 태풍으로 부러진 뒤 그대로 방치돼 있던 나무줄기였다. 그러나 비에게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통나무가 마치 미지의 다른 세계와 지금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처럼 보였다. 마침내 경계선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소용돌이처럼 어지럽게 그 주변을 흐르는 신비하고 밀집된 기운까지 뚜렷이 감지할 수 있었다. 순간 등 뒤가 서늘했다. 자신이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어떤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비를 둘러싸고 그 선택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긴장과 현기증을 이기지 못한 비는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인솔교사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자신의 일상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애로운 사랑의 학교에서와 달리 비는 지정해준 자리를 이탈했다고 꾸중을 들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엄마가 가벼운 빈혈이라고 쉽게 넘겨버린 것과는 상관없이 그날 이후 비는 자신이 희귀한 병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왜 자신이 그토록 평범하게 태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통 사람처럼 성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었다. 비의 머릿속에는 희귀한 병을 통해 태생의 고귀한 신분을 깨닫게 된다는 한 가지 몽상이 보태졌다. 아, 인생은 얼마나 많은 암호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 이사.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언젠가는 왕관을 쓴 백조가 되어 친부모에게로 떠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비는 집안 돌아가는 일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은 집안 식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면 응당 작은 아씨들에서와 같이 서로에게 각별하고 애틋한 애정을 기울여야만 했다. 서랍 속에 몰래 선물을 넣어두거나 자는 얼굴을 다정하게 내려다보거나 또는 창문에 붙어서서 학교 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는 게 비가 생각하는 가족이었다. 부모는 언제나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아이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헨젤과 그레텔만 보더라도 오빠들은 어디를 가든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런 뜻에서 비에게 가족다운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다. 더욱이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선생님이나 반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비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정도의 친소가 보통의 가족 관계였지만 비로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 겨울 이후 비의 집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다. 부모의 말다툼이 잦아지더니 1월부터는 아버지가 내내 집을 비웠다. 장기 출장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2월 어느 날에 엄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작은 오빠를 위해 가족 모두가 큰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큰 오빠한테는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으므로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이삿짐을 꾸렸다. 아버지가 아끼던 갖가지 책들과 자전거와 옷과 구두, 큰오빠 방에 굴러다니던 기타와 전축과 아령 한 쌍, 벽에 붙였던 오토바이 사진 패널 등은 모조리 한데 모았다. 하지만 가져가지는 않았다. 살림살이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사였다. 엄마가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가장 망설였던 물건은 비의 방. 책꽂이에 번호순으로 나란히 정렬된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이었다. 엄마는 비가 나이에 비해 어리고 공부에는 관심 없이 엉뚱한 공상에만 잠기는 게 동화를 지나치게 읽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비가 중학생이 되는 마당에 소년소녀 세계 명작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2개의 박스에 담아 이삿짐 트럭에 실었다. 엄마와 함께 트럭 조수석에 앉아 비는 난생 처음 보는 도시에 도착했다. 짐을 푼 곳은 변두리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동네였다. 방은 2개뿐이었는데 먼저 안방으로 장롱이 들어갔고 건넌 방에는 작은 오빠의 책상이 놓였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혼자 버스를 타고 출발했던 작은 오빠는 오후 늦게야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집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투덜대는 폼이 집도 이사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뭔지 모르게 엄마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도 같았다. 가지런히 벗어놓은 비의 신발을 밟고 거칠게 마루로 올라서는 것으로 모자라 방이 좁아 마루 한편에 쌓아놓았던 소년소녀 세계 명작을 사정없이 발로 차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었다. 비는 자신의 인생이 멋지게 바뀌었을 때 일부러 물러들어서라도 작은 오빠의 놀라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리라 결심했다. 그날 밤 엄마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뒤척였다. 비는 이불 속에서 마지막 꽃샘 바람이 창문을 사납게 흔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낯선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이전에 평범한 비를 알던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었다. 새 학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학년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비는 잠을 청했다. 혹시 꿈속에서 위대한 시를 짓는다면 그것을 발표해서 하루아침에 중학생 천재 시인으로 유명해질지도 모르므로 머리맡에는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두었다. 방문객. 아이들은 전학생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늘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비에게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점이 거의 없었다. 한두 주일이 지나자 고향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버스 통학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몇 명씩 짝을 지어 다녔지만 비는 아직 혼자였다. 그날 여중생들의 청소 시간은 유난히 들뜨고 소란스러웠다. 아무런 이유 없이도 기다려지는 토요일인데다가 하교 후에 단체 영화 관람까지 있었던 것이다. 청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서둘러 교복 위에 에이프런을 입고 머릿수건을 썼다. 각자의 당번구역으로 흩어지면서도 곡식 멍석 위에 내려앉은 참새떼처럼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주말 청소에는 반드시 유리창 닦기가 포함되었다. 유리창마다 하나씩 붙어선 아이들은 걸레보다 입을 놀리기에 바쁜 듯 보였다. 그런 어느 순간 아이들 사이에 작은 동요가 일더니
마치 제식 훈련 때처럼 모두가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담장방만 나가도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과 중인 여학교에서 젊은 남자의 출현은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여학생들의 곁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마르고 키가 큰 남자였다. 단정한 재킷과 손에 든 검은 가방으로 보아 회사원 같은데 튀어나온 이마와 광대뼈가 얼굴에 짙은 그늘을 만들고 있어 표정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남자가 교무실 쪽의 현관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모든 창문에는 아이들이 빠짐없이 달라붙어 기다랗게 목을 빼고 그의 뒷모습을 좇았다. 그런 소동과 상관없이 비는 교실 바닥에 비질을 하고 있었다. 교무실 청소 당번 한 명이 뛰어와 비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담임 선생의 지시로 비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청소 시간이니 상관없는데도 비는 굳이 에이프런과 머릿수건을 벗었다. 1학년들이 의례 그렇듯 자기 몸보다 훨씬 크게 맞춘 교복 속에서 비는 조그만 아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헐렁한 교복의 옷깃을 바짝 당겨서 여미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심부름 온 아이의 뒤를 따라 천천히 교실을 나가며 비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반 아이들의 시선을 마음껏 의식했다. 남자는 교무실 복도에 선 채 비가 다가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움푹 들어간 검은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냉정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사무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비에게는 역광을 받고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키다리 아저씨의 길고 검은 그림자처럼 멋지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남자는 조용히 비의 어깨를 잡고 창가 쪽으로 데려갔다. 남자는 수구먼이었다. 너희 집에 소년소녀 세계 명작 있지? 키가 큰 남자는 비를 향해 허리를 약간 굽히고 속눈썹을 내리깔면서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고 낮았다. 잔뜩 호기심을 품은 한 무리의 아이들이 두 사람을 흘끔거리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 아이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남자와 비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뒤 남자가 천천히 검은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서 촘촘하게 칸이 그려진 할부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계약잔 안에 적힌 비의 이름과 한 칸도 채워져 있지 않은 텅 빈 지불란을 확인하자마자 어느 틈에 카드를 다시 검은 가방 속에 집어넣는 남자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정확했다. 할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 책들이 거의 새 물건처럼 느껴졌으리라는 사실을 비는 그제야 깨달았다. 학교에서 널 창피 주고 싶지는 않고. 잔뜩 긴장한 비는 남자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집에 어른 계시지? 저 집이 좀 먼데요. 비는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함을 잃지는 않았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는 얼마나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하게 해주었다. 멀어도 상관없어. 그 정도의 대답은 예상한 바라는 듯 대꾸하는 남자의 눈길은 싸늘했다. 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빚쟁이를 집으로 안내하는 것은 가족들을 배신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짓이었다. 친엄마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키워준 은혜까지 저버릴 수는 없었다. 실은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가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비의 진심이었다. 남자와 함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엄마는 당황하겠지만 곧이어 비에게 날카로운 추궁의 눈빛을 보낼 게 틀림없었다. 작은 오빠는 비가 철이 없고 또 의리도 없어. 언젠가는 이런 큰일을 저지를 줄 알았다며 실컷 비웃을 것이다. 근데요.
집에 가도 아버지는 안 계셔요. 큰오빠도요. 비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이들의 잔꾀라면 알 만큼 안다는 눈으로 비를 내려다보았다. 엄마도 안 계시다는 거냐? 남자의 예리한 질문에 비는 나쁜 짓이라도 하다 들킨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비가 교실로 돌아가 책가방을 챙겨서 나오는 동안 남자는 현관 출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아이들 틈에 섞여 나오는 비의 모습을 재빨리 알아보고는 마치 공기를 압박하듯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검은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그림자처럼 비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비는 등 뒤가 서늘해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뒤통수에 수많은 바늘이 와서 박히는 느낌이었고 숨도 제 맘대로 크게 쉬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비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상속인을 찾아 나선 점잖은 집사이거나 첫눈에 비의 매력을 알아본 천재 영화 감독이어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어 냉엄한 감시하에 결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가야만 하는 상황은 그렇게나 폭넓고 다채로운 비의 상상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힘든 여정 끝에 가까스로 목적지인 집에 도착하면 그때야말로 비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이맘때 비에게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을 사준 것은 엄마의 선택이었다. 엄마도 처음엔 더 이상 동화집은 사지 않을 작정이었다. 영업사원 역시 청소년 문학 전집을 권했다. 그러나 청소년 문학 전집은 30권인데도 1000권이나 되는 소년소녀 세계 명작과 값이 같았다. 무엇보다 소년소녀 세계 명작은 특별 봉사 기간이라서 할부금을 6개월 뒤부터 불입하게 돼 있었다. 엄마로서는 그 조건이 특히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물론 수구먼이 오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 제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본 엄마는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수구먼이 제 날짜에 할부금을 받으러 오기만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란 게 비의 생각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다. 아무 잘못 없이 타의에 의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비를 억울하게 그리고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자신의 결백은 도저히 밝혀질 것 같지 않았다. 비가 결백하든 안 하든 남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옳고 그른 것은 아무 중요한 문제도 아닌 듯했다. 아니면 목적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비는 불안해졌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 따위가 애초부터 중요한 일이 아닌지도 몰라. 버스 정류장, 동행. 버스 정류장은 단체 영화 관람을 가는 아이들로 왁자지껄했다. 그 애들은 버스가 설 때마다 종아리와 책가방을 부딪혀가며 우르르 몰려갔다. 승객들은 한때의 여학생들이 올라탄 게 아니라 마치 고음부에서 고장을 일으킨 수십 대의 스피커를 한꺼번에 버스에 실은 듯 청각의 드센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버스는 매번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 불안하게 출발하곤 했는데 그 안에 실린 여학생들의 총체적 무게 때문이라기보다는 와글와글한 소음 탓인 듯 했다. 비는 그 아이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그 터져나갈 듯한 버스에 타고 영화를 보러 가는 무리 중의 하나로 예정돼 있었다. 극장 앞의 분식집에서 라면이나 떡볶이를 먹고 어두운 극장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스크린을 올려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처지는 그런 일상과 즐거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벗어나 버렸다. 비의 콧등이 시큰해졌다. 남자가 나타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이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세 가지 소원에서처럼 단지 그 이전의 일상적인 자신으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비는 또한 생각했다. 어쩌면 나에게 찾아올 시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경계선 하나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대체 나는 어떤 경계선을 넘었기에 하필이면 나쁜 소식을 갖고 온 남자가 나를 찾아낸 것일까? 저를 어떻게 해서 찾아냈어요? 비가 물었다. 교육청 가면 배정학교를 알려주지. 자신의 존재가 깊이 숨겨져 있다는 비의 생각과는 달리 전학생을 찾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인 모양이었다. 남자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다. 이사간 집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 하지만 일단 학교로 가서 애들을 앞세우고 집에 들이닥쳐야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거든. 수구먼이 학교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언제라도 아이를 찾아가 독촉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모는 돈을 낼 수밖에 없다. 비 역시 남자가 다시 학교로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러니 남자를 집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어공주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왕자를 칼로 찌르는 것뿐이었다. 비도 마찬가지였다. 남자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서 그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어야만 했다. 인어공주는 칼을 버리고 스스로 공기방울이 되었지만 비에게는 다른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버스 안 타니? 비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가자 남자가 물었다. 우리 집 쪽으로는 버스 안 다녀요. 비의 입에서는 아까부터 준비한 말이 힘겹게 그러나 빠르게 튀어나왔다. 걸어서 집에 가는 건 처음이지만 계속 정류장을 따라가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몇 시간을 걷는 한이 있더라도 남자를 손쉽게 집으로 데려가기는 싫었다. 어른이라는 권위에다 정의의 집행자라는 정권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란 노정을 불편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비는 특별한 존재인 만큼 보통의 어린애처럼 순순히 굴 수는 없었다. 어른을 속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비는 어느 틈에 걸음이 빨라진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급히 속도를 줄여야 했다. 곁눈으로 뒤쪽을 살펴보니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심장의 고동 소리는 금방 교복 윗도리를 뚫고 나올 듯이 다급하게 반복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척 슬그머니 가슴에 손을 대고 진정을 시켜야 했다. 다음 순간 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쁜 사람으로 몰리면 진짜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극장 앞 눈물. 남자와 비가 걷는 길은 개천을 따라 조성된 제방길이었다. 오후로 접어든 봄 햇살이 나른하고도 따사로웠다. 여울진 하천은 햇빛을 받아 부드러운 물무늬를 이루었고 둔덕에는 파릇파릇 돋은 잔디 사이로 흰 속잎을 내보이며 쑥이 지천이었다. 천변을 따라 심어진 벚나무 가지에는 탱탱한 꽃눈이 금방이라도 꽃을 터뜨릴 듯 연두 살갗 안에서 분홍빛이 몸살을 앓았다. 버드나무들 역시 꿈틀거리는 뿌리로 굳은 땅 밑에 물을 힘차게 빨아들여 부지런히 가지에 단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짧은 단발머리 아래 드러난 비의 목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도 부드러웠다. 어디나 봄이었다. 극장이 있는 이면도로로 접어들자 토요일 오후답게 연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자기들의 행복에 취한 몇몇은 가까이 붙어서 걸어오는 남자와 비를 향해 웃음을 던지기도 했다. 비의 학교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비가 걸어오는 동안 버스에 탄 아이들은 이미 도착한 지 오래였고 영화도 벌써 상영 중이었다. 영화를 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비의 부재에 주의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별한 방문자의 손님으로서 받았던 짧은 주목도 이미 잊혀졌다.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비의 턱 끝에 매달렸다. 또 한 방울의 눈물은 운동화 코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처음에 비는 당황했다. 남자와의 대결에서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눈물이 멈출세라 필사적으로 슬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원숭이를 친구 삼아 외롭게 떠돌아다녀야 하는 집 없는 소년 소설. 떠돌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엄마까지 찾아야 하는 엄마 찾아 산만리 소설. 거만하고 못생긴 러비니어에게 하녀처럼 구박받는 소공녀 소설. 그리고 마녀라고 오해받아 형장에 끌려가면서까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공주의 슬픈 이야기 백조 왕자 소설. 마침내 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바람에 손에서 미끄러진 책가방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더니 필통과 책들을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냈다. 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전봇대에 기대 흐느꼈다. 애써 슬픈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바쁘게 공상을 펼치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다가와 비에게 왜 우느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다. 비를 앞장세워 돈을 받아내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 좋게 덩치 큰 아저씨가 지나간다면 왜 어린 소녀를 괴롭히냐며 남자를 쫓아버릴지도 모른다. 싸움이라면 결코 지지 않는 큰오빠라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불현듯 비는 경계선을 넘어가 다른 차원의 블랙홀로 빨려가 버렸을 큰오빠가 그리웠다. 아버지 역시 우는 아이를 그냥 지나쳐갈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일단 자전거에서 내린 뒤 특유의 꼬장꼬장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경위를 설명해 보라고 요구할 것이다. 비는 더욱 어깨를 크게 들썩였다. 남자가 뒤늦게라도 자신이 어린애를 괴롭혔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르므로 이때야말로 남자의 죄의식을 더욱 자극할 필요가 있었다. 필요하다면 야외 학습 때처럼 기절해버릴 각오까지 돼 있었다. 그러나 비가 이제 그만 전봇대에서 얼굴을 들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제 갈 길을 가거나 극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단체 관람 시간에 밀려서 표를 구하지 못한 몇몇은 저희들끼리 일정을 상의하느라 바빴다. 아무도 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옆구리에 자신의 검은 가방을 낀 채 한 손으로는 비의 책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아랫입술을 내밀고 담배 연기를 천천히 위로 내뿜었다. 하다못해 떼쓰는 어린애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어른의 너그러움도 없었다. 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기 마련인 인간의 보편적인 동정심 같은 건 애초부터 가져본 적이 없는 듯했다. 격한 흐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코를 훌쩍이며 어깨를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는 비에게 남자가 책가방을 내밀었다. 이 근처에 분식집 같은 거 없니? 마치 비가 우는 모습은 본 적조차 없다는 태연한 말투였다. 아침부터 시외버스를 타고 나오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는 것이었다.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픈 데다 울기까지 한 비 역시 배가 고팠다. 분식집, 맛있는 떡볶이. 남자는 통만두를 시킨 다음 비를 위해 떡볶이를 주문했다. 배가 부르자 비의 마음은 훨씬 진정되었다. 사흘을 굶은 뒤 빵을 훔치고 말았던 가여운 장발장의 처지가 떠오르기도 했다. 좁은 분식집 탁자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서 보니 남자는 그렇게까지 냉정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다. 만두가 미끄러져 간장 접시에 빠져버리자 낭패라는 듯 혀를 차는 모습은
성질 급한 작은 오빠와도 비슷했다. 다 먹어갈 무렵 남자가 비를 건너다 보며 덤덤하게 물었다. 나를 집에 데리고 가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동의의 뜻으로 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 책이니까 너한테도 돈 낼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산 게 아닌데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그럼 책을 가만히 모셔만 놓고 한 권도 안 읽었단 말이니? 비는 뜨끔했지만 이내 대꾸할 말을 찾아냈다. 나는요, 소년소녀 세계 명작이 싫어요. 일리아드나 플루타르크 영웅전, 서유기는 책장에서 한 번 빼본 적도 없고요. 15소년 표류기와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 같은 고생스러운 모험 이야기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허황한 이야기는 정말 유치해요. 그리고 무조건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이야기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어쨌든 책을 읽은 건 사실이네. 그렇지? 떡볶이를 입에 넣은 남자는 맛있다는 듯 소리까지 내며 그것을 씹었다. 너 남기는 걸 보니 이 떡볶이가 맛이 없나 보구나. 접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개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남자가 이렇게 덧붙였다. 떡볶이 맛없다고 돈 안 내려고 그러니? 순간 비는 잠깐이지만 남자의 동정심을 기대하고 울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한순간이나마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놓다니 얼마나 순진했던가. 남자는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농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그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남자의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완강했고 처음부터 정해진 어떤 지점을 향해 흘러가는 차갑고 도도한 강물 같았다. 흐름이 완만하여 자신이 거기 실려 흘러가고 있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없지만 결국 낭떠러지에 닿게 돼 있고 말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흐름에 실려 그저 어디론가 떠내려갈 따름이었다. 만약 비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물길이 바뀌어 자기가 아닌 남자 쪽으로 나쁜 시간이 흐르기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를 궁지에 빠뜨릴 미지의 경계선에 대해 필사적으로 상상하는 것뿐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비는 학교 현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여자 화장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문이란 문은 모조리 남자가 지키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비에게 열려있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골목의 계단 도주. 남자는 정확히 거리를 지켰다. 노골적으로 가까이 붙어 걷지도 않았고 몇 걸음 이상 벗어나는 일도 없었다. 비의 보폭이 조금만 달라져도 어느새 눈치채고 새로운 속도에 몸을 맞췄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빈틈이 없었다. 집 동네로 들어서는 기나긴 계단 입구가 나타나자 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오는 동안 남자에게 불운을 가져올 경계선에 대해 수많은 상상을 해봤지만 아무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수구의 맨홀은 무너지지 않았고 공사장에서 망치가 날아오지도 않았다. 발을 헛디딘다거나 가방을 소매치기 당한다거나 돌아온 레시 같은 의리 있는 개에게 물린다거나 하다못해 왕자와 거지에서처럼 하루만 왕자가 되어 달라고 말을 거는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비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다. 엄마에게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그것은 남자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 중 가장 끔찍한 경우였다. 비는 자기의 가족이 가난해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고향에 살 때와는 많은 것이 달랐다. 엄마는 늘 기운이 없어 보였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없었던 것일까?
아버지와 큰오빠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돈 문제 때문인지도 모른다. 작은 오빠가 걸핏하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도 짐작할 만했다. 가난에 대한 비의 비극적 몽상은 자꾸 뻗어나가 엄마가 이사를 한 것도 이 남자를 피하기 위해서였나 하는 의심을 품기에 이르렀다. 비는 또 한 번 입술을 깨물었다. 안 그래도 부쩍 몸이 약해진 엄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기절하여 쓰러질지도 모른다. 가까스로 깨어난 뒤에도 상황이 나아질 것은 없다. 남자의 옷깃을 붙잡고 살던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울며 애걸할지도 모른다. 작은 오빠는 방에서 말없이 주먹으로 눈물을 훔친 뒤 그것으로 다시 벽을 칠 것이다. 비는 내심 작은 오빠만 친자식일 거라고 엄마를 의심했던 사실이 후회스러웠다. 가난할수록 더욱 따뜻한 정을 나눠야 하는 것이 가족 아닌가. 친부모가 나타나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특별한 존재로서의 신분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다. 갑자기 비는 계단 위에서 발을 멈췄다. 저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죠? 분식집에서 갔는데 또 말이냐? 그 말을 하며 남자는 비가 서 있는 위쪽을 향해 한 계단 올라왔다. 거리 유지를 하라고 경고하듯 비도 재빨리 한 계단을 올라가 남자로부터 그만큼 멀어졌다. 가방을 놓고 가면 되잖아요. 도망을 치려는 건 아니었으므로 비의 태도는 당당했다. 일단 자신이 먼저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가 이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 놓은 뒤 다시 돌아와 남자를 데려갈 생각이었다. 갔다 와. 남자가 마지못해 대꾸했다. 골목 안까지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어야 할 판국이었다. 보란 듯이 책가방을 남자에게 건네준 뒤 비는 급히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갔다. 그 골목은 다시 아까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비는 남자가 서 있는 계단 입구에서는 연결된 쪽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위로 몇 계단 올라가 사방을 샅샅이 살피던 남자의 눈에는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위치였다. 비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부지런히 골목을 돌아서 다시 계단 쪽으로 헉헉거리며 뛰어나온 순간 비는 두 길의 연결 지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남자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여기가 화장실이냐? 이번에는 남자도 무표정하지 않았다. 너 정말 나쁜 애구나. 나쁜 애임으로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험악한 말투였다. 남자의 눈은 매섭게 축혀 올려졌으며 인매는 잔인하게 일그러졌다. 시종 옆구리에 끼고 있던 검은 가방을 갑자기 거칠게 내려놓았는데 마치 그 안에 들어있는 칼이라도 꺼내려는 듯 위협적인 동작이었다. 외진 골목의 계단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는 입을 벌린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계속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한순간 땀이 식으면서 온몸이 떨려왔다. 시선은 멍하니 남자의 등 뒤에 가닿았다. 남자는 비보다 한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남자의 등 뒤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가파른 계단, 그리고 그 너머 그토록 가까이에 보이지만 절대로 손에 닿지는 않을 푸른 하늘을 비는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이며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비는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비의 귀로. 비는 유순한 표정으로 남의 집처럼 조심스럽게 대문 안에 들어섰다. 비와 그 뒤를 바짝 붙어 따라 들어오는 남자만 보고도 엄마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혹시 애한테 야단이라도 친 거예요? 아니죠. 고개를 크게 흔들면서 남자는 손까지 내저었다. 다리가 아픈지 애가 오다가 좀 울더라고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사줬어요.
우선 여기 마루로 좀 앉으세요. 엄마의 권유대로 남자는 마루 끝에 엉덩이를 걸치더니 재킷을 벗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드디어 앉을 자리를 찾았다는 듯 여유 있는 얼굴로 바지통을 탁탁 터는 것이었다. 집이 꽤 먼데 버스가 이리로는 안 다니더군요. 남자의 어조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능청스러움이 느껴졌다. 근데 따님이 착한가 봐요. 집에 가도 돈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던데요. 애가 별 걱정을 다 하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다고 조금 전엔 빌기까지 하는데 난처해서 혼났습니다.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했을까?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엄마는 부엌을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시원한 물 있으면 한 잔 주세요. 곧 5월이라 그런지 한낮에는 벌써 덥네요. 엄마로서는 수구머니 반가울 턱은 없었다. 그러나 돈을 내면 그만이므로 비굴해질 필요 또한 없었다. 생각지 않았던 지출이긴 해도 24개월 할부 중 6개월분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사 올 때 책을 버리지 않고 갖고 온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다. 하마터면 내다 버려놓고 물건값을 생으로 물 뻔하지 않았는가. 미수금을 많이 남긴 채 회사를 그만둔 전임자 대신 수금을 하러 다닌다는 남자의 말에 엄마는 젊은 사람이 힘들겠다는 말까지 해주었다. 물컵을 쟁반에 받쳐 갖다 주는 엄마와 그것을 받아서 마루 위에 내려놓은 뒤 컵을 들어 입가에 대고 기울이는 남자, 이어서 함께 소년소녀 세계 명작의 특별 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태도에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방문에 기대서 있던 비가 갑자기 소리 높여 깔깔 웃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무릎에는 흙이 묻은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정신없이 웃는 것이었다. 지금쯤이면 단체 관람 영화가 끝났을 시간이었다. 그 영화도 해피엔딩이었을 것이다. 아, 그렇게 많은 인생의 암호를 해독했음에도 이 세상에 놀랄 일이란 전혀 없는 걸까? 비의 웃음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았다. 흙 묻은 책가방을 질질 끌고 무릎을 절뚝이며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웃음소리가 발작적으로 높아갔다. 눈살을 찌푸린 엄마가 남자로부터 고개를 돌려 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비의 뒷목에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손자국이 분명했는데 소녀의 목을 한 소나기에 휘감을 만큼 커다란 손이었다. 비는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나? 비는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나자 잠옷 위에 스웨터를 걸치고 맨발로 마루로 나간다. 커튼을 여는 것은 비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맨 먼저 하는 일이다. 커튼을 젖힐 때마다 비는 생각한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짧은 시간을 비는 무척 좋아한다. 눈을 감고 하루에 대한 예감을 충분히 즐긴 뒤에야 커피를 끓이기 위해 천천히 부엌으로 가는 것이다. 정적을 깨는 전화벨도 비를 기쁘게 만든다. 어떤 뜻밖의 소식일까? 퇴근 후 우편함을 열어 편지를 꺼낸 뒤 비가 가장 먼저 뜯어보는 것은 발신인이나 내용을 한눈에 짐작할 수 없는 우편물이다. 매번 실망하지만 그것마저도 소식의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비는 낯선 것에 대한 호의를 잃지 않았다. 운전 중 신호 대기에 걸렸을 때 옆 차선에 서 있는 차의 운전자가 누군지 바라보는 버릇, 처음 가는 술집에서 별 의미 없는 비상구 화살표를 오래오래 바라보는 버릇도 그 중 한 가지이다. 산행 중에는 바위 위에 낙서 앞에 한참을 서 있었고 유원지의 목책에 새겨진 사랑을 맹세한 날짜 등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휴일이면 비는 스니커즈를 신고 오래된 동네를 할 일 없이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러다가 깊은 봄밤 낯선 골목 안에서 어둠 속에 스며들고 있는 녹슨 철문이라도 발견하면 발을 멈추고 그 문 뒤의 세계에 대한 깊은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하나둘 곁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비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상상까지 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체념한 듯 조용히 헤엄치던 수족관의 물고기에게도 아주 가끔 온몸을 비틀어 파닥거리며 위로 튀어오르는 짧은 순간이 있다. 온몸이 묶인 채 검은 물에 실려서 어딘지 모를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 이런 게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이것은 비가 책에서 베낀 구절이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에 실려 어딘가로 떠내려가지만 비는 한 번쯤 자기를 실은 배에서 벌떡 일어나 작고 하얀 손을 높이 쳐들어서 마치 춤을 추듯 유쾌하게 흔들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언젠가의 꿈속에서였던가. 비는 하늘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는 기나긴 계단 위에 서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오래오래 웃었던 기억이 있다. 요즘도 이따금 꿈에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비를 바라본다. 경계. 날씨가 잔뜩 흐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다. 비는 전조등을 켠다. 차는 많지 않았지만 바람이 몹시 불었고 어딘가에서 화물차가 뒤집어졌는지 각색의 천과 스티로폼 조각들이 쉴 새 없이 공중에 날린다. 그런 날이 있다. 하늘은 온통 음산한 잿빛으로 뒤덮이고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고 여기저기 찢어진 타이어 조각이 뒹군다. 조금 달리다 보면 검은 도로 위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고 그 위를 굴러다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의 잔해들을 만나게 된다. 이따금 먹이를 찾는 검은 새떼처럼 어디선가 찢어진 비닐들이 날아오른다. 길 한가운데 반토막 남은 털 있는 짐승에 납작하고 붉은 형체가 차의 속도를 줄인다. 군데군데 검은 타이어 자국이 깊은 각도로 휘어져 차선을 벗어나 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사람들이 사납게 운전을 하고 모두가 비상시처럼 전조등을 켰으며 그리고 재앙과 저주의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듯 과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간밤에 꾸었던 사나운 악몽이 되살아나는 날이다. 비는 생각한다. 지난밤 이 도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나는 어떤 경계에 서 있는 게 아닐까? 그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건너편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비는 어둑어둑한 세계를 뚫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커다란 두 개의 불빛을 본다. 악령의 눈빛 같은 사악한 명멸. 파국에 대한 찰나적 예감과 숨막힐 듯 짧은 흐느낌.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뜨겁고도 위험한 냄새.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프게 머리를 때린다.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한 힘으로 비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비의 망막에 어린 시절 폭우 속에 자신이 나타난다. 화창한 봄날 어린 비는 큰오빠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신장로를 달리고 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진다. 비가 지금까지 본 가운데 가장 무섭고 광활한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덮였고 수상한 바람이 끈적거리며 살갗을 건드린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큰오빠가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지만 기어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고 얼굴을 때리는 빗물 때문에 앞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 바지가 몸에 달라붙어 큰오빠는 점점 페달 밟기가 힘들다. 그대로 빗속에 아무렇게나 비를 내동댕이 치고 혼자 가버릴 것만 같다.
눈 속으로 파고드는 빗물을 피하려 얼굴을 한껏 찡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고 있는 큰오빠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다. 비는 한사코 큰오빠의 등에 매달린다. 마침내 큰오빠의 자전거가 가까스로 집에 닿아 때마침 열려있는 문 안으로 죽으림을 다해 진입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간지럼을 잘 타는 백일홍 나무와 꽃이 다 진 장미들이 줄을 맞춰 선 채 무심히 비를 바라보았으며 부엌문 앞에서 엄마가 한여름의 야들야들한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었다. 마당에는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다른 세상인 것일까? 작품 해설입니다. 1. 서평 및 독후감. 어느덧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맘때면 문득 길을 걷다가도 아주 오래전 세상의 모든 것이 신비롭고 거대하게만 보였던 어린 시절의 어느 며칠인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담벼락에 쓰인 낙서 한 줄에도 우주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믿었지요. 나에게만은 남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귀엽고도 애틋한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은희경 작가의 소설 날씨와 생활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며 우리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앳된 맨 얼굴을 다시 마주한 듯하여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깊게 아릿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세상이 아직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던 연약한 한 소녀가 무심하고도 건조한 어른들의 진짜 세상과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뼈아프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팍팍하고 지루한 일상을 견디기 위해 끊임없이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중학생 소녀 비가 있습니다. 집안이 서서히 기울어 변두리의 낡은 동네로 쫓기듯 이사를 온 뒤에도 비는 자신이 언젠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거나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대단한 존재일 것이라는 달콤한 꿈을 꿉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가난이라는 쓸쓸한 현실을 직시하기에는 소녀의 마음이 너무나 여렸기에 스스로를 동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호하려 했던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온 어느 오후, 헐렁한 교복을 입고 교실 바닥을 쓸던 비에게 수구먼이라는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서 견고했던 환상의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얄궂게도 비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이 소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빚의 족쇄가 되어 목을 조르게 된 것입니다. 학교 복도에서 남자를 마주한 순간부터 집까지 끌려가듯 걸어야 하는 그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 비의 심리 변화가 얼마나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비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길을 지나던 덩치 큰 어른이 남자를 쫓아내주기를 혹은 자신을 다른 세계로 데려다줄 기적 같은 경계선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어린아이의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는 가여운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길바닥에 책가방을 쏟고 전봇대에 기대어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도 떡볶이를 사주며 내가 읽은 책이니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수구먼 앞에서 비는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세상은 동화책처럼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지도 극적인 구원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잔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서늘한 여정을 이끄는 수구먼이라는 남자는 참으로 서늘하고도 지독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함부로 윽박지르거나 때리는 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식집에서 만두와 떡볶이를 사주고 아이의 걸음걸이, 보폭을 맞춰줄 만큼 기계적인 여유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과 철저하게 목적만을 향해 움직이는 태도가 비에게는 가장 무서운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수구먼에게 비는 보듬어 주어야 할 가여운 아이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의 업무를 채워야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른들의 차가운 자본주의적 규칙을 대변하는 그는 개인의 상처나 두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정해진 곳을 향해 흘러가는 도도하고 차가운 강물과도 같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폭력이야말로 세상이 가진 가장 무서운 얼굴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 남자의 건조한 태도를 통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다다른 집에서 마주하는 엄마의 모습은 비의 세계를 영원히 닫아버리는 결정적인 마침표가 됩니다. 가난과 삶의 피로에 짓눌려 무기력해진 엄마는 낯선 남자의 뜬금없는 방문에도 전혀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 자연스럽게 타협하며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남은 책값의 할인 조건을 묻습니다. 딸이 하루 종일 겪었던 그 숨막히는 공포와 수치심, 어떻게든 엄마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보려 골목을 헤매고 뛰었던 눈물겨운 사투는 어른들의 능청스러운 대화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버립니다. 비의 뒷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고 커다란 손자국을 보고도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엄마의 행동은 당장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의무 앞에서 자식의 섬세한 내면적 상처까지는 미처 돌보지 못하는 비애로운 기성세대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방문에 기대어 비가 터뜨리는 발작적인 웃음은 상황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립감과 세상에 대한 철저한 환멸을 상징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비는 궂은 날씨 속에서 차를 몰며 끔찍한 사고의 찰나를 맞이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오빠의 자전거 뒤에 매달려 비바람을 뚫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섰던 그 기묘한 경계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바깥 세상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평온한 집 안의 풍경.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평생을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서성이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거친 현실이라는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잃어버린 동화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만히 책을 덮고 나니 지나온 제 삶의 구비구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덤벼들었던 20대의 치기 어린 시절, 그리고 나이가 들고 주름이 깊어지면서 삶의 골목마다 매복해 있던 각자의 수구먼들을 만나야만 했던 숱한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가난이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의 등 돌림이기도 했으며 야속하게 무너지는 육신의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고 때로는 서글픈 헛웃음을 지으며 뼈아픈 타협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심하고 야속하게만 보였던 소설 속 엄마의 뒷모습이 이제는 모진 세상의 폭력 앞에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버텨내야 했던 우리네. 진짜 부모님의 구분 등으로 다가와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궂은 날씨의 연속이고 우리는 거대한 흐름에 실려 어디론가 끝없이 떠내려가는 연약한 돛담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무조건 착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동화책이 아니라는 진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서글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와중에도 기어이 배 위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듯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 보고 싶다는 주인공 비의 마지막 독백은 팍팍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눈물겨운 위로를 건넵니다. 비가 내리면 묵묵히 비를 맞고 볕이 들면 감사히 볕을 쬐며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날씨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것이 수많은 환상이 깨어진 자리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우리들만의 눈부신 생활 방식이자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창밖에 내리는 비바람이 조금은 부드럽기를,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따사로운 햇살이 당신의 굽은 어깨를 다정하게 안아주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봅니다. 이 작가의 서사 기법과 상징성 분석. 은희경 작가는 이 작품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상징물과 날카로운 시점의 대비를 통해 환상이 부서지고 현실에 편입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을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가장 돋보이는 서사 기법은 시점의 활용입니다. 소설의 초반부와 중반부는 철저하게 소녀비의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내면에 밀착하여 서술됩니다. 독자는 비의 시선을 통해 낙서나 종소리 같은 사소한 일상마저 거대한 우주적 계시로 받아들이는 환상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수구먼이라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타자가 등장하면서 비의 주관적 환상은 객관적이고 냉혹한 현실의 시선에 의해 산산이 조각납니다. 이러한 시점의 충돌은 독자에게 동화에서 다큐멘터리로 장르가 급변하는 듯한 서늘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바로 날씨입니다. 작가는 비가 가장 끔찍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며 수구먼에게 끌려가는 날의 배경을 눈부시게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로 설정했습니다. 연두빛 새순이 돋고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 극장 앞에서 행복하게 웃음 짓는 연인들의 모습은 공포와 불안에 파르르 떨고 있는 비의 캄캄한 내면과 소름 끼치도록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타인들의 무관심한 행복은 세상이 개인의 비극에 얼마나 철저히 무관심한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며 폭력성을 배가시킵니다. 반면 어른이 된 비가 운전 중 사고의 위협을 겪는 결말부의 날씨는 잿빛 하늘과 찢어진 타이어가 뒹구는 폭우 속입니다. 이는 환상이 거친 뒤 마주하게 된 거칠고 위험한 진짜 어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경계선이라는 모티프 역시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상징입니다. 비가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라 믿었던 야외 학습장에 부러진 통나무, 결코 열리지 않았던 분식집의 닫힌 문, 그리고 끝내 도주를 포기하고 올려다보았던 골목의 가파른 계단은 모두 환상에서 벗어나 가혹한 현실로 내동댕이 쳐지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계단 위 남자의 등 뒤로 펼쳐진 눈 시리게 푸른 하늘은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는 잃어버린 낙원, 즉 순수했던 유년 시절의 완전한 종말을 못 박는 완벽한 시각적 복선으로 기능하며 작품의 쓸쓸한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3. 심리학적 등장인물 분석.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와 삶의 태도를 통해 치열하게 부딪히며 서사의 갈등을 빚어냅니다. 주인공 소녀비는 현실의 결핍을 환상으로 채우려는 강렬한 방어 기제를 지닌 인물입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점차 기울어가는 집안 형편, 그리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평범함은 어린 비가 감당하기 벅찬 상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비는 자신을 대단한 비밀을 간직한 특별한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일종의 자기애적 환상 속에 숨어 현실의 고통을 마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구먼과의 만남이라는 외부의 강렬한 충격은 이 보호막을 무참히 찢어발깁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붙는 수구먼 앞에서 비는 회피, 부정, 동정심 유발,
도주라는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저항 단계를 거치지만 끝내 철저한 무력감을 학습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와 터뜨리는 비의 발작적인 웃음은 자아가 붕괴되는 순간 튀어나오는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의 발현이자 현실에 대한 끔찍한 항복 선언입니다. 비의 환상을 부수는 수구먼은 철저하게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감정이나 윤리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채권 회수라는 자신의 목적에만 충실합니다. 비가 눈물을 흘리며 감정에 호소할 때도 그는 동요하기는커녕 떡볶이를 사주며 배고픔이라는 가장 생물학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비의 환상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의 악에 없는 건조함과 무표정은 그 어떤 분노보다도 폭력적으로 작용하여 비의 심리적 저항 의지를 완벽하게 꺾어놓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엄마의 심리는 이 비극을 완성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엄마는 경제적 몰락이라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심리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장의 생존과 현실적인 타협뿐입니다. 딸이 밖에서 어떤 심리적 공포를 겪었는지 살필 여력이 없는 엄마의 태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삶에 지친 어른의 무기력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상에 매달리는 딸과 생존에 매달리는 어머니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심리적 간극은 인간이 성장하며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과 단절을 서늘하게 보여주며 극의 갈등을 가장 현실적인 비극으로 마무리 짓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은희경 단편소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